삶이란 누구에게나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고요한지, 혼자인지, 혹은 따뜻한지에 따라 인생의 무게는 전혀 다른 얼굴을 갖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 한 아버지, 한 남편의 마지막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짜 의미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유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을 주고도 사랑받지 못한 한 노인의 이야기이자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제부터 그 긴 여정의 시작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날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비가 오지도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천둥이 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하루가 지났고 장례식장 안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그 누구도 제 슬픔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들의 눈빛과 말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위하는 이는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없는 제 아내. 자식들은 한켠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은 분주히 카톡창을 오갔고 딸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아빠 이제 혼자 두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디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집 팔고 정리해서 요양원 보내는 게 낫지. 솔직히 집도 꽤 나갈 텐데. 그 순간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바로 그날 자식들은 제 삶의 다음 장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주이자 상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 없이 살아갈 자신이 없어. 그런데 애들은 왜 이렇게 낯설까? 아내의 사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제 눈물을 받아주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일주일 뒤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의 유언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살아생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었지만 아내라면 무언가 남겼을 거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책상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고인께서 직접 작성하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열어보시겠습니까? 서류 봉투는 오래돼 보였고 겉면에는 아내의 필체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여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아내와 마주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네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나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당신이 매일같이 병원에 와서 손을 잡아줘서 나는 무섭지 않았어요. 당신이 있어 나는 끝까지 사람답게 살 수 있었어요. 당신 너무 착해서 걱정돼요. 아이들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 당신이 원하는 만큼 성숙하지 못했죠. 나도 알아요. 내가 없다고 당신을 힘들게 할까봐 무서워요. 그래서 말해요. 당신답게 선택하세요. 후회 없는 결정을 하세요. 나는 항상 당신 편이에요. 편지를 다 읽고 난 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데 그게 슬퍼서인지 고마워서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아내는 떠나기 직전까지도 제 삶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보다 먼저 떠났지만 마지막까지 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저는 자식들에게 기대고 싶었습니다.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사는 건 물이라도 가까운 곳에서 왕래하며 지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주말에 한번 보자고.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오랜만에 웃고 싶었습니다. 너희 엄마도 좋아하던 집 근처 한식집이야. 국물 맛이 기가 막혀서 말이지. 그러나 식사 내내 아이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대화는 어색했고 질문은 계산기 같았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지낼 계획이세요? 집은 그대로 두실 생각이신지? 요즘 빈집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서요. 팔면 지금이 제일 나을 수도 있어요. 정리도 필요하시고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아내의 유언장이 왜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이런 상황이 일어날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 믿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저를 원할 거라는 기대를.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와 함께 살던 집의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익숙한 햇살, 익숙한 냄새, 하지만 너무나 낯선 고요함. TV를 켜보아도, 라디오를 틀어보아도, 어디에도 제 소리를 받아줄 공간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에서 아내의 사진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싶었고, 따뜻한 밥 한 끼를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혼잣말을 하다가 문득 손자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색해질까봐, 혹시라도 방해가 될까봐. 그렇게 핸드폰을 들었다 놓기를 몇 번 반복한 끝에 저는 결국 몸을 움직였습니다. 차를 타고 무작정 아들 민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뭔가 들고 가야 할 것 같아 근처 빵집에서 케이크 하나를 샀습니다. 마음은 조심스러웠고 발걸음은 더뎠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손을 댔습니다. 문이 열렸고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현우 얼굴도 보고 싶고 좀 걷다가 들렀네.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이는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견우야, 할아버지다. 기억하지?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었고 너무 멀어진 사이였습니다. 저는 무겁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현우가 낯설어서 그렇지. 다음에 또 보자. 잠시 뒤 아들 민수가 퇴근해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엔 반가움보다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미리 말씀이라도 주시지. 요즘 저희도 좀 바빠서요. 그래, 내가 불쑥 찾아와서 정말 미안하다. 얼굴만 보고 가려고 들렸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이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늙었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그래도 그저 잠시 얼굴을 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아내가 생전에 사용하던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봉투 하나와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낯선 아이들이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이었습니다. 봉투엔 햇살의 집이라는 이름과 함께 후원 증서가 있었습니다. 7년 전부터 아내는 매달 일정 금액을 고아원에 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아, 그런 얘기 왜 한 번도 안 했어? 저는 그날 처음으로 눈물이 아니라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떠났지만 그 마음은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자식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큰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맛있는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오랜만에 모두 모였기에 그들도 약간의 기대를 하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오늘은 내 전 재산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너희 엄마도 그렇게 하자고 했던 거다.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민수와 딸 정은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떤 식으로 나누실지 문서로 정하신 건가요? 상속세도 있으니 저희가 좀 도와드릴게요. 저는 조용히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아내가 후원했던 고아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내 전 재산, 모든 것을 햇살의 집에 기부할 거다. 이미 절차는 시작했다. 그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놀란 딸이 포크를 떨어뜨렸고 포크가 떨어지는 소리마저 크게 들렸습니다. 아버지, 이게 농담이면 지금 그만두세요. 왜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우리가 자식들이잖아요. 그래, 자식이고 가족이지. 그래서 물어보마. 내가 빈털털이라도 날 모실 수 있겠니? 아무도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그들의 대답 없는 침묵을 들었습니다. 말보다 정직한 그 정적을. 아내와 함께 모은 재산은 우리 둘이 평생을 바쳐 일군 결실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 한 채와 상가 임대 수익이 나오는 작은 건물 하나, 그리고 정기예금과 적금까지 모두 합쳐 약 11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은 원래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유언을 읽고 난 후 저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생전에 후원하던 고아원 햇살의 집에 모든 재산을 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정을 한 날 밤, 집 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여보, 이게 진짜 우리가 원하던 삶의 마무리일지도 모르겠어. 우리 대신 그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식당에서의 대화 이후 저는 그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핸드폰은 무음으로 바꾸고 아무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대신 아내의 사진은 매일 말을 걸어오는 듯했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 당신도 기뻐할 거라 믿어. 그러던 중 딸 정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딸의 얼굴은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아빠 진짜예요?
그 돈 다 줬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단 한 푼도 안 남긴 거예요? 그랬다. 너희는 이미 다 컸고 살아갈 능력이 있어. 그 아이들은 아무것도 없잖니. 정은은 말을 잇지 못하고 결국 눈물을 보이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이 슬픔인지 분노인지 끝까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무언가 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아내가 후원하던 햇살의 집을 찾았습니다. 골목 끝 오래된 교회 건물 옆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 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누구세요? 여기 처음 오셨죠? 그래, 처음이란다. 근데 왠지 낯설지가 않구나. 아이들은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웃을 때마다 부끄러워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따뜻했고 투명했습니다. 누구도 계산하지 않았고 누구도 저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허기가 졌던 것은 배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햇살은 포근했고 아이들과 함께 만든 작은 텃밭엔 새싹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매주 고아원으로 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화책을 읽어주고 함께 텃밭의 상추에 물을 주고 때로는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고아원 원장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해요. 혹시 괜찮으시면 여기에서 함께 사시는 건 어떠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지요. 저도 여기서 새로운 가족을 만난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아내의 사진 앞에 다시 섰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대로 했어. 이제야 정말 외롭지 않아. 나 괜찮아. 그리고 행복해. 사랑은 피를 나눈 관계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이 닿는 곳, 그곳이 바로 가족이 되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제야 진짜 가족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반드시 가족에게서 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낯선 이의 손길에서, 한 아이의 웃음 속에서, 오래된 편지 한 장에서 우리는 진짜 가족을 다시 만나곤 합니다. 그가 선택한 마지막 길은 손해도 아니었고 도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심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겁고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보여준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을 보며 누군가의 이름이 떠올랐다면 그 사람에게 늦지 않게 마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결국 사랑으로 되돌아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